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영랑의 독을 차고입니다. 자, 김영랑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전에 모라니 피기까지는을 1930년대 그 시의 바이블로 손꼽힌다. 그래서 순수 시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김영랑의 독을 차고 같은 작품은요, 김영란이 1930년대에 쓴 시들과 비교해서 보기가 참 좋은 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보통 하나의 그 시적 경향을 시인들은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서 예외가 되는 몇몇의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김영랑의 독을 차고 같은 작품이 언제 발표되었냐면 1939년 11월에 발표가 됐어요. 1939년 같으면은 이제 일제가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성으로 바꾸게 하고 수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공출, 그 다음에 그 강제징용, 정신대까지 굉장히 일제에 의한 그 순환이 가장 최극대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영랑 같은 경우는요, 순수시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시인이었다면 이 순수했던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 굉장히 격렬해지고요. 저항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제라는 그 시대적 환경이 순수했던 그 시인의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래서 김영랑의 이 독을 차고 같은 시는요, 이거 정말 김영랑 시가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저항적이고 직서적이라는 건 직설적이다, 이렇게 바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김영랑이라는 시인은 제가 그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독을 차고의 그 제목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독을 찬다는 건데요. 이 독이 뭐냐면 독자입니다. 이게 그 뱀의 독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독을 얘기합니다. 이 독을 누가 찼을까? 찬다는 건 독을 소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독을 누가 찼나요? 네, 화자가 이 독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비장한 결의가 있지 않을까요? 칼도 있고 총도 있는데 독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왜 화자가 독을 찾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 이 당시에 그 1940년대로 넘어가는 일제강점기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작품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연의 1행부터 같이 한번 봐볼게요. 내 가슴에, 자, 화자가 표면상에 있네요. 뭘 찾어요? 독을 찬지 오래로다 라는 말은 내가 이 독을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소지하고 있었어, 이 얘기죠. 이 독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김영랑의 그런 정신적인 그로 지켜야 될 어떤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라는 건 일제가 1910년대부터 지금 40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란이 참고 참아서, 또는 화자가 참고 참아서 내 가슴에 이 독을 품은 지가 언제다? 오래다. 왜? 오랜 시기 동안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직, 내가 독을 오래 쳤는데요. 아직 아무도 해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김영란 같은 시인은 굉장히 순수 서정 시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뭐 아름다운 운율과 뭐 굉장히 자연이라던가 서정적이라던가 이런 시적 세계를 지향했는데 이 김영란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죠. 마음속에는 분명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참고 참았어요. 아직 아무 해한 일 없는데 독을 차고 있다가 새로 지금 어떻게 했다? 뽑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19년의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요. 부사어인 아직과 새로의 결합을 활용해서 내 가슴에 독이 놓인 상태를 어떻게 한다? 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적 긴장감이 조성된다. 이런 선택지를 넣었는데 아직 새로 이거는 뭔가를 지금 당장이라도 해칠 것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시적 긴장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대상이 하나 나와요. 벗은 그 무서운 뭐? 독? 그만 흩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슴에 독을 차고 있으니까 너 그 위험한 거 빨리 버려. 왜 그거 차고 있어? 이렇게 친구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독이 벗도 선뜻 해칠지 모른다고 어떻게 한다? 위협을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들으냐면은 굉장히 의지적이죠. 뭐? 나보고 독을 치우라고? 나 이 독으로 너 해칠 수 있어? 라고 의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김영란이 그 전에 뭐 아련아련 순수 했다면 지금은 저항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법과 나에 무엇이 있다? 대화 형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과거에 있던 것을 화자가 회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런 대화를 했던 거를 화자가 지금 회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언을 같이 볼게요. 독 안 차고 살아도 너 독 같은 거 안 차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머지않아. 얼마 사람 인생 그렇게 안 길어. 너하고 나하고 마주 가버린다는 건 죽으면 사람의 인생은 짧잖아요. 누억 천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그러니까는 이 억만 세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류는 또 인류를 낳고 이렇죠. 나중에 땅덩어리 모지라져 뭐가 된다?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시를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고 굉장히 멘붕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나이에 이 시를 이해하는 게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요. 김영랑의 이 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고요. 돌려서 얘기하는 우의적인 의미가 많아요. 이 시가 발표될 1939년만 하더라도 우리말을 못 쓰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말을 쓰는 작가들을 엄청나게 일제가 탄압하고 괴롭히고 그 대표적인 시인들 맨날 감시하고 그랬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우의적으로 뭔가 김영랑의 의도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춰서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고 읽어내야만 합니다. 쉽게 힌트를 주지 않아요. 자, 이것과 비슷한 그 작품이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유치원의 생명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거든요. 보통 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제대로 처음 봤을 때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이런 시들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개수가 많지도 않고 이해가 됩니다. 자, 독을 안 차고 살아도 너 가슴에 그렇게 위험한 거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죽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법 같은 경우는요, 나와 어떻게 되는 대상이냐면 대조되는 대상이에요. 나는 독을 가지면서 그 일제에 저항해야 된다는 의지예요. 사실 이 독은 나의 그런 순수한 의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그런 결연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법 같은 경우는 이미 현실에 너무 뭐했다? 타협해 버린 거예요. 실제로 뭐 그 많은 일제 강점기 때 민족 투사들이라던가 뭐 작가들, 대표적인 작가들도 친일로 많이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너무 짧은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일제한테 타협해 버리면 이 지금의 우리 생에 편하고 어차피 그 다음 세대가 있더라도 나중엔 다 죽고 나면 뭐야 먼지에 불과하다. 모래알이 될 거다. 그래서 허무하다 인생. 그래서 여기서는 허무주의적 태도도 볼 수가 있어요. 벗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은 짜서 무엇 하느냐고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화자가 그 당시 법과 대화하던 것을 인용했는데 간접 인용, 내 말로 바꾸어서 인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대사를 인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1원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과 내가 계속 대조를 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을 볼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감탄사죠? 감탄사는 영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터뜨리는 거죠.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라고 스스로한테 이제 서리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살아갔던 그 많은 시인과 지식인들이 굉장히 윤동주 같은 경우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그 비참하고 무력한 현실이 원망 않고 보낸 하루가 있었다는 게 그만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 현세에서 고통스럽다.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 허무한디. 그래, 네 말대로. 벗의 말대로. 나 진짜 태어나서 계속 이런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일제한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현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민족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이제 허무한데, 허나, 자, 이런 부분은 제가 강조로 파란색 펜으로 할게요. 허나는 뭐냐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뭐냐면 역접입니다. 역접의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뭔가 어떤 정서가 쭉 이어지는데 그러나 또는 허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는 이리떼. 먹잇감을 찾은 굶어 있는 이리떼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야흐로 뭘 노린다? 내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이 이리승냥이가 마음을 노릴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리가 고기 덩어리를 노리지 마음을 노리나요? 이런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리승냥이는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대상이죠. 왜? 내 마음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김영랑의 입장,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시인의 입장에서 가장 부정적인 대상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일제가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뭘 찬 거예요? 독을 찬 거죠. 그래서 독의 상징적인 의미는 내 마음, 내 순수한 마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이 얘긴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 이리승냥이의 밥이 돼서 찢기우고 핥히고 내 맡긴 신세라는 게 바로 지금 뭐다? 화자 나의 신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일제한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0까지 한번 봐봐야죠. 나는 그래도 뭐를 품고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라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선히는요, 이게 부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하게 간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 굳은 결의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나 끝까지 일제한테 결코 항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금날 내 깨끗한 마음 건지기 위하여. 마금날은 이제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까지 내 뭐를 깨끗한 마음을 건진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이 바로 뭐다? 독이고 내가 독을 차는 이유 알겠죠? 일제한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극복 의지,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뭔가 이게 대화적인 구성이라 조금 낯선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영랑의 그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은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시다. 왜? 그 당시 민족 시인들은 당연히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지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 마금날 내 깨끗한 마음 건지기 위하여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이 부분은 도치를 사용해서 주제를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안녕.